서울 고급 호텔의 한 연회장이었어요. 이 화려한 칠순잔치의 주인공 정순자 할머니가 앉아 계셨죠. 분홍빛 한복을 입은 70세 할머니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축하드려요. 누구세요? 어르신, 저 기억 안 나세요? 옆집 김 여사예요. 손님들이 수군거렸어요. 어머니 치매 오신 거 아니야? 기억을 못 하시네. 그때 연회장 복도에서 첫째, 둘째 며느리들이 다투고 있었어요. 두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바로 그때 주방 쪽에서 나온 막내 며느리는 순자 할머니에게 떡국을 떠먹였어요. 순자 할머니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는 순자 할머니. 과연 이 칠순잔치의 주인공, 순자 할머니는 정말 치매일까요? 이어지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건강한 기운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사연 시작합니다. 시간을 보름 전으로 돌려봅니다. 서울 서초동의 34평 아파트, 정순자 할머니의 집이었죠. 새벽 6시였어요. 알람 소리도 없이 정순자 할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70세가 되어도 여전히 새벽잠이 없었죠.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평생을 새벽 6시에 일어나 밥을 하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밥을 지어 먹일 사람도 없었어요. 정순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관절마다 욱신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거실로 나와 텅 빈 공간을 둘러보았죠. 명품 소파, 대형 TV, 벽에 걸린 고가의 그림들. 모든 것이 화려했지만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여보. 정순자는 무의식 중에 남편을 불렀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메아리뿐이었죠. 남편 김철호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 그동안 정순자는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살아왔습니다. 주방으로 향했어요. 냉장고를 열자 김치 몇 조각과 반찬통 2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막내가 지난주에 해준 나물도 다 떨어졌네. 정순자는 작은 냄비에 물을 끓이고 인스턴트 미역국 한 봉지를 뜯었어요. 한때는 가족 6명 밥상을 차리던 손이었지만 이제는 혼자 먹을 간편식 하나 끓이는 것도 귀찮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뜨는 정순자의 뒷모습은 쓸쓸하기 그지없었어요. 오전 9시가 되자 정순자는 아파트 단지 노인정으로 향했습니다. 종종 그녀는 이곳에서 같은 또래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냈죠. 아이고, 순자 왔어? 노인정 입구에서 친구 박순덕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74살. 20년 넘게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산 절친이었어요. 순덕이 언니, 좋은 일 있어? 오늘 얼굴이 좋네. 그럼. 어제 딸내미가 와서 손주들이랑 저녁 먹었지. 우리 막내 손주가 어쩜 그렇게 귀여운지 몰라. 순덕의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정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겠다. 자주 보는가 봐? 그럼. 일주일에 2~3번은 오지. 순자, 너는 요즘 자식들 자주 보니? 그 질문에 정순자의 미소가 굳었어요. 글쎄, 다들 바쁘니까. 사실은 달랐습니다. 큰아들 집은 차로 20분 거리였지만 명절 말고는 얼굴 보기 힘들었어요. 둘째 아들은 한 달에 1번 전화하면 다행이었고요. 막내 아들만 아내 수진과 함께 일주일에 1번씩 들렀지만 그마저도 정순자가 먼저 연락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노인정에서 돌아온 정순자는 TV를 켰어요. 드라마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아이들이 나를 보러 오는 걸까? 아니면 내가 가진 걸 보러 오는 걸까? 최근 들어 자꾸만 드는 생각이었어요.
며칠 전 큰며느리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정신은 멀쩡하시죠? 응? 왜 그러니? 아니, 요즘 어르신들 건망증 많이 오신다고 해서요. 어머니 혹시 깜빡하시는 거 없으세요? 중요한 거 어디 두셨는지 잊어버리신다거나. 그 말투가 묘하게 신경 쓰였어요. 건강을 걱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죠. 괜찮아. 나 아직 멀쩡하다. 그래도 조심하세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누가 꼬드기면 어떡해요. 중요한 서류나 도장 같은 건 큰 집에 맡기시는 게 어때요? 정순자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서류를 왜 맡기라고 하는 걸까? 며칠 후에는 둘째 며느리 영미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재테크 공부 좀 하는데요. 어머니 자산 관리 어떻게 하세요? 글쎄, 그냥 은행에 넣어두지 뭐. 아이고, 어머니. 요즘 은행 이자가 얼마나 낮은데요? 어머니, 혹시 부동산은 몇 개나 갖고 계세요? 저희도 알아야 나중에 상속세 계산하죠. 상속세는 무슨? 내가 아직 팔팔한데. 에이, 그래도 미리 준비해야죠. 영미는 계속해서 재산 얘기만 꺼냈어요. 정순자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오후 3시가 되었어요. 정순자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막내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시간 되세요? 제가 반찬 좀 해드리러 갈게요. 아이고, 괜찮아. 바쁠 텐데. 아니에요. 어머니 냉장고 텅텅 비었을 것 뻔해요. 제가 나물이랑 생선조림 해드릴게요. 6시쯤 갈게요. 수지는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었어요. 정순자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번졌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수진이 커다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오늘 시장에서 고등어가 싸길래 2마리 사왔어요. 조림해드릴게요. 수지는 곧바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하게 칼질을 시작했죠. 수진아, 너 슈퍼일 안 바빠? 괜찮아요. 오늘은 남편이 보고 있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외로우시죠? 정순자는 대답 대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수진이 정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형님들 말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가 그냥 좋아요. 너는 왜 이렇게 착하니? 착한 게 아니라 진심이에요. 어머니가 저한테는 친정엄마 같거든요. 제 친정엄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저한테는 유일한 엄마예요. 정순자는 수진을 꼭 끌어안았어요. 수진이 돌아간 후 정순자는 냉장고 가득 채워진 반찬통들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면 누가 나를 찾아올까? 수진이는 정말 나를 좋아해서 오는 걸까? 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수진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정순자는 친구 박순덕을 만나기 위해 단골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작은 찻집이었어요. 20년 넘게 두 친구가 속내를 털어놓던 곳이었죠. 순자야, 너 요즘 표정이 왜 그래? 무슨 걱정 있어? 순덕이 녹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어요. 정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 요즘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 내 자식들이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내 재산을 사랑하는 걸까? 순덕은 찻잔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순자야, 그거 알아? 우리 세대 어머니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바로 자식한테 버림받는 거야. 언니도 그런 생각해? 당연하지. 요즘 뉴스 봐봐. 자식들이 재산 받자마자
부모 요양원 보내는 거 한두 건이 아니야. 순덕이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순자야, 너 자식들 한번 시험해봐. 시험? 치매 걸린 척 해봐. 정신 오락가락하는 척 하면서 자식들 반응 봐. 그럼 진짜 효자가 누군지 딱 보여. 정순자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하긴 뭐가 심해. 평생 자식 키우느라 고생한 엄마가 시험 한 번 하는 게 뭐가 심해. 순덕은 정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작년에 해봤어. 깜빡하는 척 하면서 중요한 서류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고 했지. 그래서 큰애 부부는 바로 다음날 와서 집 뒤졌어. 나 몰래 서랍이며 옷장이며 다 뒤지더라고. 둘째는 전화로 엄마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후견인제도 알아보더라고. 헉! 정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근데 막내딸만 울면서 내 손 잡고 엄마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 결정했어. 내 재산 막내한테 다 줄 거야. 정순자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순자야, 지금은 착한 척해도 재산 앞에서는 다 달라져. 미리 확인해 두는 게 나아. 내가 죽고 나서 자식들끼리 싸우는 것보다 내가 살아있을 때 정리하는 게 낫잖아. 집으로 돌아온 정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순덕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치매 걸린 척 해봐. 진짜 그래야 할까? 정순자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죠.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보험 증서, 평생을 모은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서초동 아파트 25억, 부산 상가 건물 15억, 예금과 보험 합쳐서 10억, 총 50억? 이게 내 평생의 가치일까? 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순자는 결심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그리고 연습하기 시작했죠. 여기가 어디지? 초점 없는 눈, 멍한 표정, 느린 말투. 내가 뭘 하러 여기 온 거지? 정순자는 치매 환자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했어요. 20년 전 시어머니를 모실 때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였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1시간 넘게 연습했어요. 눈빛, 표정, 말투,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재현했죠.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정순자는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초소형 녹음기였어요. 이걸로 며느리들 대화를 녹음해야지. 증거를 남겨야 나중에 애들이 억울해하지 않아. 그리고 또 다른 서랍에서 유언장 초안을 꺼냈어요. 아직 비어있는 상속인 란. 칠순잔치가 끝나면 여기에 진짜 이름을 쓸 거야. 정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초동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보, 당신이 보면 뭐라고 할까? 내가 너무 심한 걸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정순자는 핸드폰을 꺼내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연기를 시작할 시간이었죠. 철수야, 나 요즘 자꾸 깜빡해서 그러는데. 어머니, 뭐가요? 아까 점심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도 자꾸 헷갈리고. 전화기 너머로 아들과 며느리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니 진짜 치매 오시는 거 아냐? 병원 모시고 가야 하나? 정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속내를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어요. 병원. 그래, 치매 진단받으면 재산관리 자기들이 하려고 그러는 거지. 둘째 아들에게도 같은 식으로 전화했습니다. 만수야, 엄마가 요즘 이상해. 오늘 아침에 가습을 켜놓고 나간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
그럼 큰일 나요. 제가 당장 가서 확인할게요. 10분 후 둘째 며느리 영미가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어요. 어머니, 가스는요? 아, 가스? 내가 전화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영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중요한 서류는 어디 보관하세요? 제가 안전한 곳에 옮겨드릴게요. 서류? 무슨 서류? 아파트 등기권이요. 통장이요. 아, 그건 어디 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영미는 그날 집안을 샅샅이 둘러보다 갔어요. 정순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 경수에게는 다르게 접근했어요. 경수야, 엄마가 요즘 외로워서 그러는데 수진이랑 같이 저녁 먹으러 올 수 있니? 당연하죠, 어머니. 제가 수진이한테 전화할게요. 30분 후 경수와 수진이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정순자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기, 너 누구더라? 수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막내 며느리. 아, 맞다. 수진이. 미안해. 요즘 자꾸 깜빡해서.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정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매일 올게요. 어머니, 절대 혼자 안 두게요. 그 순간 정순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애는 진짜구나. 하지만 정순자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남아 있었죠. 아니야. 아직 확인이 필요해. 끝까지 봐야 해. 그날 밤 정순자는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관찰 기록 1일차. 큰 며느리 혜진 병원 얘기. 서류 보관 요구. 둘째 며느리 영미 집안 뒤짐. 통장 위치 캐물음. 막내 며느리 수진 매일 오겠다고 약속 눈물을 흘림. 정순자는 수첩을 덮었어요. 일주일만 지켜보자. 칠순잔치 때까지.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둥근 보름달이었어요. 하지만 정순자의 마음은 금음달처럼 어둡고 쓸쓸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대답 없는 질문이 허공에 흩어졌어요. 정순자는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연습했죠. 치매 환자의 표정, 멍한 눈빛, 느린 동작. 완벽해. 이제 시작이야. 정순자의 위험한 계획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였어요. 정순자의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큰아들 김철수, 큰 며느리 박혜진, 둘째 김만수, 둘째 며느리 최영미, 막내 김경수, 셋째 며느리 이수진, 총 6명이 소파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정순자는 그들을 한 명씩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얘들아, 엄마가 너희를 오늘 부른 건 다름이 아니라. 정순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자식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죠. 엄마가 이제 7순이잖니. 올해로 70이야. 어머니, 아직 한참 젊으세요. 요즘 70이면 나이 드신 것도 아니에요. 큰 며느리 혜진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이가 나이인데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 그래서 말인데. 정순자는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어요. 엄마가 칠순잔치 끝나고 나면 재산 정리를 하려고 해.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들의 눈빛이 동시에 봉투로 향했어요. 큰아들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재산 정리라니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엄마가 몇 달 전부터 생각해 온 거야. 너희들도 다 장성했고
이제 엄마 재산이 누구 앞으로 갈지 정해야 할 때가 됐잖니? 둘째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으셨어요? 아니, 건강은 괜찮아. 그냥 정리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순자는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여러 장이 탁자 위로 펼쳐졌죠. 엄마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이 서초동 아파트 34평. 혜진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시세가 지금 25억 정도 되지? 25억이요? 영미가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서면에 상가 건물 하나. 부산이요? 영미의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응.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투자한 거야. 3층짜리 건물인데 지금은 다 임대를 줘서 월세 받고 있어. 시간은 한 15억 정도 되려나. 영미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부산 상가 15억이라고 적었죠. 그리고 은행 예금이랑 보험 합쳐서 대충 10억 정도. 정순자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자식들의 반응은 결코 담담하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산했어요. 그럼 총 재산이 50억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 거실이 다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50억? 자식들은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줄 몰랐어요. 혜진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50억이면 3남매니까 1인당 16억? 아니, 장남이니까 조금 더 받을 수도. 그 돈이면 남편 사업빚 2억 갚고도 남잖아. 영미도 마찬가지였어요. 15억만 받아도 대출 조금 내면 강남 아파트 살 수 있어. 애들 유학도 보낼 수 있고. 막내 경수만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죠. 정순자는 자식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정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해. 이상하다니요? 자꾸 깜빡해. 아침에 뭐 먹었는지 기억 안 나고 어제 누가 전화했는지도 가물가물하고. 자식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나이 들면 다들 그런 거예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야. 요즘 진짜 심해. 며칠 전에는 현관 비밀번호도 잊어버렸어. 1시간 동안 문 앞에서 헤맸다니까. 어머니. 수진이 놀라서 정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그때 전화 안 하셨어요? 제가 바로 갔을 텐데. 그래서 말인데. 정순자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 걱정돼서 병원 가볼까 생각 중이야. 그 순간 혜진과 영미의 눈빛이 교차했습니다. 치매? 그럼 재산 관리는? 두 며느리의 머릿속에 같은 생각이 스쳤어요. 만약 어머니가 정말 치매라면 법적으로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후견인을 지정해야 하고요. 큰 며느리 혜진이 재빨리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모레 바로 병원 모시고 가야겠네요. 제가 좋은 신경과 교수님 아는데 예약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 혜진은 탁자 위의 서류들을 가리켰어요. 이런 중요한 서류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셔야 해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혹시 도둑이라도 들면 어떡해요? 저희 집 금고에 보관해 드릴까요? 정순자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금고, 내 금고에 넣으면 내가 영영 못 찾겠지. 하지만 겉으로는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금고, 그게 뭐더라? 아, 맞다. 금고. 우리 집에도 금고 있는데 어디 뒀더라? 어머니, 정말 기억 안 나세요? 혜진의 목소리에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글쎄, 아까까지 알았는데
지금은 가물가물하네. 둘째 며느리 영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통장이랑 도장은요? 그것도 어디 보관하세요? 통장? 통장은 어디 뒀더라? 서랍? 아니면 옷장? 영미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머니, 제가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그래. 고맙구나. 정순자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반면 막내 며느리 수지는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어머니, 재산은 나중 일이에요. 지금은 건강이 우선이죠. 제가 내일부터 매일 올게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되겠어요. 수진아. 정순자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감정을 숨겼죠. 큰아들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그럼 재산 분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정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칠순잔치 끝나고 발표하마. 네. 엄마가 이번 칠순잔치를 보고 결정하려고. 누가 진짜 효자인지, 누가 엄마를 진심으로 생각하는지. 정순자는 자식들을 한 명씩 쳐다보았어요. 재산은 피 나눈 자식이라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야. 엄마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에게 가는 거지. 그 말에 며느리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시험한다는 거야? 그럼 칠순잔치 때 잘 보여야 한다는 거네? 혜진과 영미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되었어요. 정순자는 다시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칠순잔치 잘 준비하고 그날 다시 보자. 자식들이 하나둘 일어났어요. 거실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칠순잔치까지 정확히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50억을 둘러싼 며느리들의 전쟁이 막 시작되었죠. 그날 밤 큰아들 집 침실이었습니다. 혜진은 남편 철수와 침대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보, 50억이래. 50억? 혜진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놀랐어.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남겨놓으셨을 줄은. 근데 어머니 상태가 문제야. 치매 초기라고 하셨잖아. 철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걱정이긴 하네. 걱정은 무슨, 오히려 기회야. 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정신 온전하실 때는 우리가 뭘 해도 눈치채시잖아. 근데 치매시면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법적으로 치매 판정받으면 후견인 지정해야 해. 그리고 장남인 당신이 당연히 후견인 되는 거지. 혜진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내가 내일 병원 예약 잡을게. 그리고 칠순잔치 전에 중요한 서류 위치 파악해야 해. 금고 열쇠, 통장, 도장. 당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하긴 뭐가 심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명절 때마다 비싼 선물 사드리고 용돈 드리고 이제 받을 때도 됐지. 같은 시각 둘째 아들 집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큰형님 부부가 다 해먹을 거야. 영미가 남편 만수에게 말했어요. 그래도 엄마 결정을 기다려봐야지. 기다리긴 뭘 기다려. 어머니 정신 없으실 때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영미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내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치매 환자 재산 관리에 대한 법이 있더라고. 우리도 공동 후견인 신청할 수 있대. 형한테 얘기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얘기는 무슨, 형님이 혼자 다 먹으려고 할 게 뻔한데 우리는 우리대로 준비해야 해. 영미는 오늘 가족회의 때 몰래 찍어둔 부산 상가 등기부등본 사진을 확대했어요. 이 상가만 우리가 받아도 15억이야. 그럼 우리 애들 유학 다 보내고도 남아. 반면 막내 아들 집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수지는 작은 슈퍼 2층 자택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 경수가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수진아, 너 형님들 보니까 어때? 속상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재산 얘기하시는 순간 형님들 눈빛이 바뀌는 거 봤어요. 무섭더라고요. 나도 봤어. 경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우리는 그냥 어머니만 잘 모시자. 재산은 형들이 가져가든 말든 상관없어. 그래요. 저도 그러려고요. 어머니가 치매 오신다고 하셨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틀 후 수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둘째 며느리 영미가 정순자의 집을 방문했어요. 큰 가방을 들고 왔죠. 어머니, 제가 오늘 칠순잔치 때 입으실 옷 좀 챙겨드리러 왔어요. 옷? 내가 옷이 없었나? 어머니 옷이야 많으시지만 칠순잔치는 특별한 날이잖아요. 제가 골라드릴게요. 영미는 정순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옷이 아니었어요. 영미는 옷장을 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죠. 통장, 도장, 어디 있을까? 양말 서랍, 속옷 서랍, 심지어 이불장까지. 영미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그때 옷장 맨 윗칸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이게 뭐지? 영미가 꺼낸 것은 낡은 금속 상자였어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죠.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영미는 상자를 흔들어 봤습니다. 안에서 서류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금고 열쇠인가? 아니면 통장? 그녀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상자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다시 원래 자리에 올려놓았죠. 나중에 다시 와서 열어봐야겠어. 거실에서 정순자는 TV를 보는 척하며 영미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방에 설치해둔 작은 CCTV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죠. 역시 찾고 있구나. 정순자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실시간 영상을 확인했어요. 영미가 상자를 여는 장면, 사진 찍는 장면, 모두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30분 후 영미가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옷 골라놨어요. 핑크색 한복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래, 고맙구나. 그런데 어머니, 제가 방 정리하다가 옷장 위에 상자 하나 봤는데 저게 뭐예요? 영미는 슬쩍 떠보기 시작했습니다. 상자? 무슨 상자? 금속으로 된 상자요. 자물쇠 채워진. 아, 그거. 뭐 들었더라. 기억이 안 나네. 열쇠는 어디 있어요? 열쇠? 그것도 어디 뒀는지. 영미의 눈이 번쩍였어요. 열쇠만 찾으면 돼. 그날 저녁 6시 막내 며느리 수진이 큰 봉지를 들고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반찬 해드리러 왔어요.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주방으로 향했어요. 거실에 앉아있던 영미와 마주쳤죠. 어머, 형님. 오셨어요? 응. 어머니 옷 정리해드리러. 너는? 저는 반찬 해드리러 왔어요. 반찬? 요즘 누가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 그냥 사면 되지. 영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는 제 손맛을 좋아하세요. 에휴, 착한 척 그만 좀 해. 보기 민망하니까. 언니.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큰 며느리 혜진이 들어왔어요. 어머, 다들 모였네. 혜진은 수진과 영미를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 됐다. 우리 셋이 잠깐 얘기 좀 할까? 무슨 얘기요? 수진이 경계하며 물었어요. 어머니 일 말이야. 우리가 의논할 게 있어. 혜진은 정순자를 힐끔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잠깐 아래 카페 가서 얘기 좀 하고 올게요. 그래. 다녀오너라. 정순자는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새 며느리가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정순자는 재빨리 움직였어요. 현관문 바깥쪽에 미리 붙여둔 작은 녹음기를 확인했죠.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잘 녹음되겠지. 정순자는 다시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하지만 귀는 계속 문 쪽을 향하고 있었죠. 아파트 1층 카페, 새 며느리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 내가 병원 알아봤어. 어머니 내일 오전에 신경과 진료 예약했어. 그래서요? 영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의사가 치매 진단 내리면 우리가 후견인 신청할 수 있어. 당연히 장남인 우리 남편이 후견인 되는 거고. 형님,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공동으로 해야 공평하죠. 공평? 장남이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책임은요, 재산관리 권한 혼자 갖겠다는 거죠.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형님들,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들으시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막내는 가만히 있어. 이건 어른들 얘기야. 혜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아직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재산 얘기를 하시는 게 말이 돼요? 너는 순진해서 그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영미도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너 설마 내가 뭘 받을 줄 알아? 막내는 원래 몫이 제일 적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받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혜진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어머니 상태 보니까 언제 무슨 일 생길지 몰라. 미리 준비해야 해. 그래서요? 서류 확보해야 해. 등기권, 통장, 도장. 어머니 정신 온전하실 때는 안 내주실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영미가 궁금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 밤 어머니가 주무실 때 우리가 찾아보는 거야.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심하긴 뭐가 심해. 어차피 우리 거 될 건데. 미리 확인만 하는 거야. 혜진은 수진을 째려보았어요. 너 설마 어머님께 고자질할 생각 아니지?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정순자의 침실이었어요. 혜진과 영미가 살금살금 들어와 방을 뒤지기 시작했죠. 침대에 누운 정순자는 눈을 감은 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주먹이 이불 속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증거 확보 완료. 과연 정순자는 칠순잔치 때까지 연기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들의 탐욕은 어디까지 갈까요? 다음 날 오전 10시였어요. 서울대병원 신경과였습니다. 정순자는 큰 며느리 혜진의 부축을 받으며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혜진의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치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는 것처럼요. 어머니, 천천히 가세요. 혜진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진료실 안 50대 중반의 신경과 교수가 정순자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오늘 무엇 때문에 오셨나요? 정순자는 일부러 멍한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았어요. 여기가 어디죠? 어머니, 병원이에요. 검사 받으러 오신 거예요. 혜진이 재빠르게 대신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정순자를 보며 물었어요. 어르신,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정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지금 계절이 뭔가요? 계절? 여름? 아니면 겨울? 정순자의 연기는 완벽했어요. 의사는 간단한 인지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100에서 7을 빼면 93이요. 거기서 또 7을 빼면 얼마더라? 80? 아니 85. 정순자는 일부러 틀린 답을 말했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사과, 비행기, 연필. 이 세 단어 기억하세요. 네. 5분 후였습니다. 아까 제가 세 단어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세 단어? 무슨 단어를 말씀하셨죠?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검사가 끝난 후 의사는 혜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정순자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가 들렸죠. 보호자분, 어르신 상태가 조금 걱정됩니다. 그럼 치매인가요? 혜진의 목소리에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단정 지을 순 없지만 MRI와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경도인지장애나 초기 치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법적으로 재산 관리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정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 후견인 문제를 묻는구나. 그건 정확한 진단 후에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중증도 이상으로 진단되면 법적 능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밀 검사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내일이라도 가능합니다만. 네, 내일 바로 예약해 주세요. 혜진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병원 주차장, 차에 오르는 정순자의 뒷모습을 보며 혜진은 남편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의사가 치매 가능성 있대. 내일 정밀 검사 예약했어. 그럼 우리가 후견인 신청할 수 있다는 거지. 서둘러. 혜진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정순자는 뒷자리에 앉아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옷깃에 숨긴 작은 녹음기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죠. 녹음 완료. 그날 오후 정순자는 친구 박순덕을 만났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언니, 나 힘들어.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정순자는 오늘 있었던 일을 순덕에게 털어놓았어요. 병원에서의 일, 혜진이 후견인 얘기한 것, 모든 것을요. 순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야, 이제 그만해도 돼. 내가 원하는 답은 이미 나왔잖아. 무슨 말이야? 수진이가 진짜잖아. 넌 이미 알고 있어. 근데 왜 계속 의심해? 그게 무서운 거지? 만약 수진이마저 가짜면 어쩌나 하는 거. 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덕이 정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야, 칠순잔치 때 마지막으로 확인해봐. 그리고 결정해. 더 이상 너 자신을 괴롭히지 마. 어떻게 확인해? 완전히 쓰러져 봐. 정신을 잃은 척. 그럼 누가 내 옆에 있는지, 누가 금고를 찾는지 확실히 보일 거야. 순덕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거 받아. 초소형 카메라야. 잔치장에 몰래 설치해. 모든 걸 녹화할 수 있어. 언니, 순자야, 증거를 확실하게 모아. 나중에 자식들이 억울해하지 않도록. 내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보여줘야 해. 정순자는 친구가 준 장비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마지막이야. 칠순잔치 때 내가 옆에 있을게. 넌 연기만 잘하면 돼. 드디어 칠순잔치 날이 되었어요. 새벽 5시 정순자는 일어나 샤워를 했어요. 그리고 옷장에서 분홍빛 한복을 꺼냈죠. 칠순 잔치용으로 맞춘 화려한 한복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정순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연습했어요. 여기가 어디죠? 당신은 누구세요? 완벽했습니다. 정순자는 작은 가방에 녹음기를 숨겼어요. 그리고 초소형 카메라도 챙겼죠. 자, 이제 시작이야. 과연 칠순잔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정순자의 마지막 시험,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칠순잔치 장소는 서울 서초동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정순자는 귀빈실 거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의 주인공답게 전문가에게 메이크업을 받고 있었죠.
어르신, 오늘 정말 예쁘세요. 메이크업 선생님의 칭찬에도 정순자는 무표정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오늘이면 모든 게 끝나. 귀빈실 밖 복도에서는 큰 며느리 혜진과 둘째 며느리 영미가 연회장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형님, 준비 다 됐어요? 응. 손님들 4시부터 오기 시작할 거야. 그런데 어머니 상태는 어때요? 혜진이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늘 완전히 이상하셔. 아침부터 정신 오락가락 하시던데. 오히려 좋은 거야. 좋다니요? 손님들 앞에서 어머니가 이상한 모습 보이면 우리가 후견인 신청하는 게 더 쉬워지거든. 증인들도 많으니까. 두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 지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막내 며느리 수진이 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커다란 보온 용기가 들려 있었죠. 형님들, 어머니는요? 귀빈실에서 화장하고 계셔. 근데 너 그건 뭐야? 떡국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잖아요. 혜진이 코웃음을 쳤어요. 에휴, 오늘 호텔 음식도 나오는데 굳이. 어머니가 제가 끓여주는 걸 좋아하세요. 수지는 혜진의 비아냥을 무시하고 귀빈실로 향했습니다. 귀빈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수지는 화장을 마친 정순자를 보았어요. 어머니, 수진아 왔구나. 정순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그냥 좀 어지러워서. 제가 떡국 끓여왔어요.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수지는 보온 용기를 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떡국이었죠. 그리고 그 떡국 위에는 들깨가루가 살짝 뿌려져 있었습니다. 정순자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수진아, 어머니, 아침 걸으셨죠? 혈당 떨어지시면 안 돼요. 자, 한 숟가락만 드세요. 수지는 떡국을 떠서 입김을 불어 식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정순자의 입에 넣어 주었죠. 정순자는 떡국을 한 입 삼켰어요.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아니야.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정순자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오후 4시가 되자 본격적으로 손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 중앙에 화려한 칠순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정순자는 그 앞 의자에 앉았죠.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멍했습니다. 초점 없는 눈, 살짝 벌어진 입. 손님들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어르신, 칠순 축하드립니다. 정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기억하시죠? 옆집에 사는 김 여사예요. 김 여사요? 누구시더라? 손님의 얼굴이 당황스러워졌어요. 혜진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어머니가 요즘 기억력이 좀. 이해해 주세요. 아, 그러시구나.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손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갔어요. 혜진은 속으로 미소 지었죠. 좋아. 증인 하나 확보. 본격적으로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지금부터 정순자 여사님의 칠순 잔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먼저 맏며느리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혜진이 단상에 올라갔어요. 어머니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저희를 키우시느라 당신의 젊음을 다 바치셨죠. 연회장의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요즘 어머니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저희가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자식들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희가 끝까지 모실게요.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손님들이 감동하며 박수를 쳤죠.
하지만 정순자는 혜진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멍한 표정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눈빛으로요. 연기. 완벽한 연기구나. 축사가 끝나고 축하 영상이 상영되었어요. 둘째 며느리 영미가 준비한 영상이었죠. 화면에는 정순자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미가 단상에 올라가 말했죠. 어머니는 우리 가족의 기둥이셨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하지만 정순자는 둘째 며느리 영미가 자신의 방을 뒤지던 모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어느 정도 잔치가 무르익었어요. 드디어 정순자의 계획을 실행할 때가 왔죠.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무대 앞으로 걸어갔죠. 사회자가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저기. 정순자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죠. 여러분, 오늘 제 칠순잔치에 와주셔서. 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순자의 몸이 휘청거렸어요. 어머니. 혜진이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순자는 그대로 쓰러졌죠. 쿵. 무대 위에서 연회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119 불러요. 어머니. 며느리들이 정순자를 둘러쌌어요. 정순자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순자는 의식이 있었어요. 눈만 감았을 뿐이었죠. 그녀는 주변의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다급한 목소리. 여보, 빨리 구급차. 영미의 당황한 목소리. 어떡해. 손님들이 다 보고 있잖아. 그리고 수진의 울음소리. 어머니. 깨어나세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정순자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탔어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죠. 수진이 정순자의 손을 꼭 잡고 함께 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곧 병원 도착해요. 수진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떨림이었죠. 혜진과 영미는 따로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혜진이 영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형님? 영미야, 이거 기회야. 네. 어머니가 의식 없으시잖아. 지금이 서류 확보할 마지막 기회야. 하지만 집에 있는 금고 오늘 밤에 열어보자. 어머니 병원에 입원하시면 당분간 집비잖아. 영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대답했어요. 알았어요. 구급차가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정순자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검사를 마치고 나왔죠. 보호자분들, 혜진, 영미, 수진이 동시에 다가갔습니다. 네, 저희요. 일시적인 저혈압과 과로로 보입니다. 큰 문제는 없으세요. 하루 입원 관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다. 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혜진과 영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의식은 언제 돌아오실까? 지금 집에 가서 찾아야 하나? 어느덧 날이 어두워졌죠. 입원실이었습니다. 정순자는 1인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여전히 눈을 감은 채였죠. 새 며느리가 병실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밤 여기서 간호할게요. 수진이 말했어요. 아니야, 내가 할게. 큰 며느리니까. 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형님은 피곤하시잖아요. 그냥 제가 할게요. 수진이 고집부렸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들, 1인실은 보호자 한 분만 계실 수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나가주세요. 영미가 끼어들었어요. 우리 이러지 말고 교대로 합시다. 오늘 밤은 형님이 하고 내일은 내가, 모레는 동서가.
혜진이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낫겠다. 수지는 어쩔 수 없이 병실을 나왔어요. 영미도 함께 나갔죠. 혜진만 병실에 남았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혜진은 남편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 혼자 병원에 남았어. 지금 어머니 집 가서 찾아봐. 지금? 응. 어머니 의식 없으실 때가 기회야. 빨리. 혜진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 구석에서 영미와 만났죠. 두 며느리는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수진이 복도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형님들, 여기서 뭐 하세요? 아, 막내. 너 안 갔어? 차 키를 두고 와서. 근데 형님들, 무슨 비밀 이야기라도 하셨어요? 수진이 의심스러운 눈빛을 내비쳤죠. 바로 그때 세 며느리의 핸드폰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각자 남편들에게서 온 문자였죠. 큰아들 철수가 혜진에게 금고 못 찾겠어. 어디 있는 거야? 둘째 아들 만수가 영미에게 서랍 다 뒤졌는데 통장이 없어. 막내 아들 경수가 수진에게 형님들이 엄마 집에 왔다는데 무슨 일이야? 수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형님들, 설마 지금 어머님 집을? 혜진과 영미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막내, 이건 어머님 지금 의식도 없으신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쉿, 여기 병원이야. 조용히 해. 조용히는요. 형님들이 지금 어머님 몰래 집을 뒤지고 있잖아요. 복도에 있던 다른 환자 보호자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 수진의 팔을 잡고 빈 상담실로 끌고 들어갔어요. 영미도 따라 들어왔죠. 문이 닫히자마자 혜진이 말했습니다. 막내,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우리는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어머님을 위해서요? 재산 찾으려고 하시는 게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그래, 재산. 어머님이 정신 없으실 때 누가 관리하겠어? 우리가 해야지. 영미도 거들었어요. 막내, 너도 솔직해져. 넌 순진한 척하지만 똑같잖아. 저는 아니에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형님들, 어머님이 알게 되시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어머니는 지금 의식 없으셔. 모르실 거야. 혜진이 냉랭하게 말했어요.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상담실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그리고 곧장 병실로 향했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정순자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수진은 정순자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미안해요. 수진의 눈물이 정순자의 손등에 똑똑 떨어졌어요. 형님들이 지금 어머니 집을 뒤지고 있어요. 저는 막지 못했어요. 수진은 흐느끼며 정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어머니가 좋아서 온 거예요. 재산 같은 거 바란 적 없어요. 제발 깨어나세요. 어머니, 수진의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정순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진은 울음을 멈추고 정순자를 쳐다보았어요. 어머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정순자의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멍하지 않았어요. 형광등처럼 또렷하고 칼날처럼 예리했죠. 수진아. 정순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수진은 깜짝 놀라 정순자를 부축했습니다. 응, 나 괜찮아. 정순자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어요. 수진은 급하게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누르려 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하세요. 간호사 불러야. 아니야, 괜찮아. 수진아,
정순자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네. 정순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사실은 나 치매가 아니었어. 네.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처음부터 전부 다 연기였단다. 연기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순자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나 일부러 정신없는 척했어. 너희들을 시험하려고. 시험이요? 응. 누가 진짜 나를 위하는지, 누가 재산만 노리는지. 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다 봤어. 혜진이랑 영미가 내 방 뒤지는 것도, 금고 찾는 것도, 병원에서 후견인 얘기하는 것도. 어머니. 정순자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죠. 이걸로 다 녹음했어. 혜진이가 병원에서 한 말, 영미가 카페에서 한 말, 전부. 수지는 충격에 말을 잃었어요. 그럼 오늘 쓰러지신 것도? 응. 연기였어. 너희들 반응을 보려고. 정순자는 수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아, 너만은 달랐어. 너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줬어. 어머니, 떡국에 들깨가루 뿌린 것도 내 혈당 걱정해서 그런 거지? 네. 어머니가 아침 걸으시면 혈당이. 그래.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너뿐이었어. 정순자는 수진을 꼭 안아주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진도 정순자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 진짜 좋아요. 재산 같은 거 정말 바란 적 없어요. 알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혜진과 영미가 들어왔죠. 그들은 의식을 회복한 정순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깨어나셨어요? 언제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두 며느리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정순자는 천천히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더 이상 멍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혜진아, 영미야. 네, 어머니. 두 며느리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정순자를 바라보았어요. 정순자는 침대 옆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녹음기요? 응. 너희들 목소리가 여기 다 들어있어. 혜진과 영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정순자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병실에 혜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가 의식 없으시잖아. 지금이 서류 확보할 마지막 기회야. 집에 있는 금고 오늘 밤에 열어보자. 그리고 영미의 목소리. 알았어요. 병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혜진과 영미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굳어 있었어요. 정순자는 녹음기를 끄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들 나한테 할 말 있니? 어머니. 그게 어머니. 저희가 두 며느리는 변명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정순자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핸드폰을 꺼냈죠. 여기 동영상도 있어. 너희들이 내 방 뒤지는 것, 침대 옆에서 서랍 여는 것, 전부 다. 정순자는 동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혜진과 영미가 정순자의 방에서 서랍을 뒤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정순자가 누워있는 침대 바로 옆에서요. 혜진과 영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순자는 침대에서 내려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너희들을 지켜봤어. 치매 걸린 척하면서. 어머니, 너희들이 내 방을 뒤지는 것도 봤어. CCTV로. 다 녹화했어. 혜진과 영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순자는 그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재산을 사랑했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라고?
그럼 뭐니? 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슬픔이었죠. 나는 평생을 너희 남편들 키우느라 고생했어. 시집살이 하면서도 참았고, 가난해도 참았어. 어머니. 그런데 너희들은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는지만 궁금했구나. 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혜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영미도 따라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 반성할게요. 하지만 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구나. 너희들 돌아가거라. 어머니, 돌아가. 정순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두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병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정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 재빨리 부축했죠. 어머니, 수진아, 나 너무 힘들어. 정순자는 수진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70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큰 배신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밤 10시 병실에는 정순자와 수진만 남았어요. 수진은 정순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들들을 다 불러야겠어. 그리고 결정을 발표할 거야. 결정이요? 응. 누구한테 재산을 물려줄지. 정순자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유언장이었죠. 수진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어머니가 결정하셔야 해요. 그래도 내 생각을 듣고 싶구나.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다만 형님들도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냥 힘들어서 그러신 거예요. 수진의 말에 정순자는 놀랐습니다. 너 지금 혜진이랑 영미를 감싸주는 거니? 아니에요. 저도 화나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거 용서 못해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정순자는 수진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너는 정말 착하구나. 어머니, 내일 결정할게. 오늘은 좀 쉬자. 네, 어머니. 수진이 간이 침대에 눕자 곧 잠이 들었어요. 정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아직 비어있는 상속인 란이었죠. 여보,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순자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혜진이와 영미는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철수와 만수도 내 자식이잖아. 수진이는 진짜야. 이건 확실해. 그런데 다른 두 며느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게 맞을까? 정순자는 펜을 들었어요. 하지만 쓸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아들들을 만나고 결정하자. 정순자는 유언장을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죠.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일주일간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혜진이 방을 뒤지던 모습, 영미가 상자를 사진 찍던 모습, 그리고 수진이 떡국에 들깨가루를 뿌리던 모습. 수진아, 너만은 진짜구나. 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평생 이렇게 외롭고 슬펐던 적이 없었어요. 자식을 의심해야 했던 일주일, 며느리들의 탐욕을 목격해야 했던 그 시간들, 모든 것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남편은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순자는 베개를 꼭 껴안고 작게 흐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정순자의 병실에 세 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큰아들 철수, 둘째 만수, 막내 경수. 그들의 아내들도 함께였어요.
정순자는 침대에 앉아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들 다 왔구나.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큰아들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오늘 너희들을 부른 건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야. 정순자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이었어요. 엄마가 재산 분배를 결정했어. 그 순간 병실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정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전에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있어. 정순자는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혜진과 영미가 정순자의 방을 뒤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녹음된 대화들도 틀었죠.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습니다. 큰아들 철수와 둘째 만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혜진아, 이게 무슨 짓이야? 철수가 아내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영미, 내가 정말 이런 짓을 했어? 만수도 아내를 다그쳤어요. 혜진과 영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순자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나는 일주일 동안 치매 걸린 척했어. 너희들을 시험하려고. 어머니, 누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누가 재산만 노리는지 알고 싶었어. 정순자는 며느리들을 한 명씩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아, 영미야, 너희들은 내 재산만 보였구나. 나는 안 보였어.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미쳤었어요. 그때 정순자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미안하구나. 네. 며느리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너희들을 시험한 게 미안해. 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실은 나도 잘못했어. 너희들을 믿지 못하고 시험했잖니. 그게 진짜 사랑은 아니었어.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혜진아, 너 사업비 때문에 힘들었지? 혜진이 놀란 표정으로 정순자를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엄마가 다 알아. 2억 빚에 쪼들리고 매일 밤 남편이랑 싸우고. 그러니까 초조했겠지. 돈이 필요했겠지. 혜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영미야, 너도 마찬가지야. 애들 유학 보내려고 얼마나 고민했니? 큰 집이랑 비교당하면서 얼마나 속상했어. 영미도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순자는 두 며느리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너희들도 힘들었구나. 엄마가 몰라줘서 미안해. 어머니, 하지만 말이야. 정순자는 다시 침대에 앉았어요. 그래도 방법이 잘못됐어. 아무리 힘들어도 의식 없는 시어머니 옆에서 서랍 뒤지면 안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재산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얘기했어야지. 왜 몰래 했니? 두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순자는 유언장 봉투를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결정을 내렸어.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서초동 아파트 25억은 셋째 앞으로 넘긴다. 수진이 놀라서 손을 저었어요. 어머니, 저는. 수진아, 너는 받아야 해. 너는 진짜로 나를 사랑했으니까. 정순자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상가 15억은 첫째와 둘째, 너희 둘이 나눠 가져. 네. 혜진과 영미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단 조건이 있어. 정순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3년 동안 수진이를 도와줘야 해. 수진이가 날 모시는 거 도와주고 명절 준비도 같이 하고 진짜 가족처럼. 어머니, 3년 후에 수진이가 너희들이 진심으로 변했다고 인정하면 그때 상가를 넘겨주마. 만약 또 욕심만 부리면 그건 자선단체에 기부할 거야. 혜진과 영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희 진짜 달라질게요. 어머니, 저희한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순자는 예금 통장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예금 10억은 너희 세 아들한테 3억씩 나눠주마. 어머니 용돈으로 1억은 남겨두고. 어머니, 세 아들이 동시에 정순자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엄마를 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정순자는 자식들을 하나씩 안아주었습니다. 엄마도 너희들 사랑한다. 그리고 며느리들도. 정순자는 혜진과 영미를 바라보았어요. 너희들도 내 딸들이야. 비록 잘못했지만 기회는 줄게. 진짜로 가족이 되자. 어머니. 두 며느리가 정순자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달라질게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순자는 수진을 불렀어요. 수진아, 이리 와봐.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너한테 제일 고마워.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심이었어. 어머니, 앞으로 힘들 거야. 이 집안 종부 노릇하는 게 쉽지 않을 거야. 괜찮아요, 어머니. 그래도 이제는 혜진이랑 영미가 도와줄 거야. 혼자 아니야. 정순자는 세 며느리의 손을 모두 잡았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자. 재산으로 묶인 게 아니라 마음으로 묶인 가족. 네, 어머니. 세 며느리가 함께 대답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서울 서초동 정순자의 아파트였습니다. 저녁 6시 온 가족이 모여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큰 며느리 혜진이 나물을 무치고 있었고 둘째 영미가 생선을 굽고 있었습니다. 막내 수지는 떡국을 끓이고 있었죠. 형님, 이 나물간 좀 봐주세요. 응, 조금만 더 넣어. 수진아, 떡국 다 됐어? 네, 형님. 곧 나올게요. 세 며느리가 부엌에서 함께 웃으며 일하고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정순자가 손주들과 놀아주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우리 오늘 뭐 먹어요? 떡국이야. 수진 숙모가 끓여주신 거야. 와, 수진 숙모 떡국 제일 맛있어요. 정순자는 손주를 안으며 미소 지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둥글게 모여 앉았죠. 자, 다 같이 먹자. 정순자가 수저를 들었어요. 혜진이 정순자에게 떡국을 떠드렸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고맙다, 혜진아. 영미가 생선을 접시에 담아드렸어요. 어머니, 이것도 드세요. 영미야, 내가 이렇게 요리를 잘했구나. 어머니가 가르쳐 주셔서요. 수진이 들깨가루를 뿌린 떡국을 한 그릇 더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혈당 관리하셔야죠. 하나 더 드세요. 수진아, 너 덕분에 엄마가 건강해졌어. 식사를 하는 동안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1년 전 칠순잔치 때 생각나네요. 그러게 말이야. 정순자가 미소 지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엄마도 너희들도. 혜진이 정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때 저희 정말 미쳤었어요. 이제는 달라요. 맞아요, 어머니. 요즘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영미도 거들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감사해요. 형님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편해요. 우리가 도와야지. 우린 가족이잖아. 혜진이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정순자는 새 며느리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가족답구나.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였어요. 혜진, 영미, 수진이 함께 부엌에서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다음 주 명절 준비 어떻게 할까? 형님들이랑 같이 하면 되죠, 뭐. 그래, 우리 셋이서 나눠서 하자.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거실에서 정순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며느리들 이렇게 변했어요. 정순자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제가 시험한 건 잘못이었지만 덕분에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다워졌어요. 고마워요, 여보. 창가에는 가족 사진이 새로 걸려 있었어요. 1년 전 칠순잔치 때가 아니라 오늘 찍은 사진이었죠. 온 가족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정순자도 새 며느리도 모두가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밤 9시 가족들이 하나씩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어머니, 사랑해요. 새 며느리가 차례로 정순자를 껴안고 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정순자는 혼자 소파에 앉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에는 며느리들에게서 온 문자가 가득했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 잘 들어왔어요. 내일 반찬 해드릴게요. 어머니, 오늘 저녁 맛있었어요. 사랑해요. 어머니, 편안히 주무세요. 내일 아침 일찍 갈게요. 정순자는 문자를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재산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 물려받는 거구나. 정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순자는 침대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1년 전처럼 자식들을 의심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늘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